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문의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훈련의 핵심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과를 할 만한 내용인 훈련 볼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근비대와 회복 가능 볼륨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대가인 마이크 이즈라텔 박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영상의 주의사항은 지금 이 이즈라텔 박사가 제시한 방법이 스트렝스가 아니라 근비대 관점에서 최대 효율을 보기 위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비대는 스트렝스를 구성하는 것 중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육량이 많이 있다면 그걸 빠르게 모집해서 수축의 속도와 출력을 높이는 것까지 연결이 될 때 스트렝스의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관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하드웨어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개념인 볼륨, 강도, 빈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볼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RP나 RIR 같은 개념으로 얼마나 힘든지 또는 세트 중에 얼마나 여력이 남는지 뭐 완전하진 않지만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는 개념이고, 빈도는 한 주에 해당하는 부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볼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훈련의 총량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의로는 무게 곱하기 횟수 곱하기 세트 수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숫자는 몇 킬로그램 이렇게 명확하게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인지, 다시 말해서 이게 특정 숫자가 얻어졌을 때 그게 충분한 훈련인지 부족한 훈련인지 과한 훈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보도 사실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너무 낮은 강도나 너무 낮은 중량의 훈련은 이 볼륨의 계산에 그냥 합산해서 넣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목표하는 것은 정확한 최대 회복 가능 볼륨 또는 최적의 훈련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적합한 훈련 볼륨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익히기 위한,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텔 박사의 접근을 보면 크게 이제 볼륨을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 먼저 MV, 메인터넌스 볼륨, MEV, 미니멈 이펙티브 볼륨, MAV, 맥시멈 어댑티브 볼륨, MRV, 맥시멈 리커버러블 볼륨입니다. 단순하게 직역을 해도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류인데,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 볼륨, 성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볼륨, 적응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훈련 볼륨,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범주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한의 볼륨, 이렇게입니다. 먼저 MV, 메인터넌스 볼륨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 볼륨입니다. 이 개념의 시작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MV가 0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여태까지 아예 하지 않았다면 몸 상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 또한 없겠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훈련은 완전히 다른 훈련량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근육을 늘리거나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볼륨과 강도가 요구되지만, 단순하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는 그 요구되는 볼륨과 강도가 매우 낮습니다. 한 부위당 주일에 3에서 5세트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대부분의 근육량과 근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요. MV 이하의 볼륨은 이제 근육과 근력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시간이 없더라도 MV 이상으로는 이제 훈련을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개념인 MEV, 미니멈 이펙티브 볼륨과 MAV, 맥시멈 어댑티브 볼륨,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하나로 묶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 둘을 명확하게 나눌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MV, 그 유지를 하기 위한 볼륨을 넘어서서 그 회복 가능한 볼륨, 최대 볼륨인 MRV 안쪽에 있는 사이의 영역은 평탄한 성장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MV 근처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훈련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컨디션이 점점 나아지면서 회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디로딩의 형태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MRV 근처로 가게 되면
뭐 MRV 안에 있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도 점점 이제 컨디션이 조금 유지하기가 벅차지거나 또는 이제 피로를 주는 요인이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이제 MRV를 넘어서는 또는 오버리칭을 해서 회복력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MEV와 MAV를 포함하는 즉 MRV와 MV 사이의 영역에서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를 높일 때는 한 번씩 MRV에 도달하거나 조금 초과하고 강도를 내리면서 휴식을 취할 때는 MV 근처로 내리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 주기화 훈련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오버리칭을 해서 MRV를 넘기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뭐 항상 이제 오버리칭을 해서 MRV를 초과하게 되면 뭐 만성 피로가 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신경 피로가 쌓여서 수행 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MEV나 MAV 영역에서 충분한 훈련을 거치고 한 번씩 초과하는 그런 어떤 오버리칭을 가지는 것은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빈도로 언제 가져가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게 개개인에 맞는 훈련의 핵심이겠죠. 이러한 MRV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흔히들 알고 있는 5 곱하기 5 스트롱 리프트 5 곱하기 5 선형 증가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뭐 벤치프레스 1RM이 본인이 100kg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70kg을 5 곱하기 5로 하는 정도의 훈련은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 90kg을 5 곱하기 5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볼륨 소화력이 뭐 특이하게 뛰어난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매우 힘든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0kg의 5 곱하기 5를 시작을 해서 매 세션마다 그 2.5kg 또는 5kg 정도를 증량을 한다면 점점 증가해 나가다가 85에서 90kg 정도 사이에서 루틴을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볼 때 70kg 5 곱하기 5는 MEV에 가까운 값에서 출발을 해서 MAV를 거쳐서 실패하는 지점에서 오버리칭 또는 이제 MRV를 초과하는 그런 훈련 강도에 도달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스트롱 리프트 5 곱하기 5에서는 실패 지점에 도달을 하면 디로딩을 한번 가지고 초기 무게를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MEV, MAV, MRV, 디로딩이라고 하는 주기화의 형태가 이 프로그램 안에도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훈련의 방식은 데일리 맥스 후에 백오프를 가져가는 어떤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저는 가능한 MRV를 넘기지 않으면서 MAV 안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MRV를 초과하는 훈련이 장기간 이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수행 능력의 감소입니다. 저는 이제 데일리 맥스 그러니까 항상 그 날에 이제 1RM 또는 그에 가까운 중량을 다루려고 하고 있죠. 또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는 가능한 아예 운동을 하지 않고 완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제가 MRV를 초과하지 않는 훈련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매주 세션 단위로 일요일에 이제 완전 휴식을 가지기 때문에 매주 단위로 수행 능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최소한 유지 또는 유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체중이 유지 또는 증가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체중을 내리려고 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제 최근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OHP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제외하고는 점점 강도랑 볼륨을 줄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이제 매일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세트인 데일리 맥스 세트를 하고 있고 이에 주 단위의 변화를 보면서 회복과 훈련 부하 사이에 밸런스가 유지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또한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씩 MRV를 넘어서는 오버리칭을 가져가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이제 피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오버리칭을 했다면 적절한 디로딩 또한 가져가야겠죠. 근데 사실 제가 디로딩을 하는 모습은 영상 뭐 지금 이제 한 180개 정도의 영상이 쌓였는데 그동안도 거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훈련이 낮아지는 것보다 단순하게 RP나 랩스를 조절을 해서 조금 조절해서 MEV랑 MAV 사이의 영역에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한 볼륨 영역대에 있대 MV에 가깝게 조금 내리는 것으로 그냥 디로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완전 디로딩은 가능한 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데일리 맥스 후에 있는 쿨다운 세트에 해당하는 백오프 세트
또는 볼륨 훈련의 양과 강도 그리고 무게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양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는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동시에 데일리맥스에서의 RP나 바벨의 속도 같은 객관적인 지표 등을 조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훈련이 과하다면 몸의 어딘가가 늘어지고 피곤하고 또 이제 아프게 되는 그런 형태로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피로인 동시에 또 성장에도 필요한 신호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내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피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도 이를 구별해야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즈라텔 박사도 피로도를 판단하는 이제 어떤 기준을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즈라텔 박사가 피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한 어떤 징후 현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동했을 때, 세트가 끝났을 때 느껴지는 펌핑감.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 지점 또는 운동 자각도.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통, 특히 이제 근육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을 한 다음 날이 아니라 2, 3일 후에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근육통인 지연성 근육통, 돔스, 딜레이 오브 머슬 소어니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본적인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제 과부하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몸이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들의 빈도와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다면 훈련을 조절하는데 이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강도가 높다면, 그러니까 특정 부위, 예를 들면 어깨를 기준으로 보면 주의 어깨 운동에서 펌핑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대사 부하가 충분히 높은 훈련이 몇 번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패 지점 또는 실패 지점에 가까운 RP9를 초과하는 그런 정도의 세트가 몇 번이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훈련을 했을 때 근육통이 길게 2,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행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몸이 상쾌하다. 그럼 계속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그 지표들을 조절해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빈도가 높고 그에 적응된 훈련을 계속 해와서 그런지 저는 지연성 근육통을 느끼는 경우는 1년에도 손을 꼽을 만큼 적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대로 엠랩 세트, 그러니까 최대 반복수 세트 같은 실패 지점과 가까운 강도 높은 훈련이나 고반복 볼륨 훈련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강도와 볼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제 예시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더 드려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을 짚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MV와 MEV, MAV 그리고 MRV 같은 어떤 기준점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준이 계속 바뀔 것이고 이제 뭐 운동선수의 전업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면이나 영양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이 MV, MEV, MAV, MRV 같은 기준치들은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또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많이 다루지 못했지만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강도에 따라서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한 변인이 이제 볼륨이라고 한들 그 볼륨을 구성하는 세트의 강도 또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다만 이제 성장을 위한 이제 훈련 볼륨 또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여력을 많이 남기는 형태로 그러니까 RP를 내리고 RIR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훈련을 변경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12회 3세트를 하는 것에 비해서 8회 4에서 5세트를 동일한 중량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느껴지는 어떤 심정적인 피로도, 운동 자각도 이런 건 0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줄어들 거예요. 볼륨은 반면 이제 유지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 선택을 하는 것인데 다이어트 기간이나 이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뭐 이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8회 4에서 5세트를 가져가면서 피로도 대비 높은 볼륨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고 반대로 증량을 하는 기간 그리고 이제 벌크업 하면서 이제 고중량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에는 그 데일리맥스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중량의 훈련을 먼저 두세 세트 정도 가져간 후에 그 후에 또 RP가 높은 몇 세트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고중량 훈련을
하고 또 RP가 높은 세트들을 가져가면 훈련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볼륨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 부족한 볼륨은 이제 다시 머신 운동을 하거나 중량을 많이 내려서 채우는 식으로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스타일에 맞게 훈련을 프로그래밍 해 나가려면 이러한 지식이나 뼈대에다가 본인의 몸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계속해서 붙여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더더욱 항상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을 스스로 좀 이해하고 또 본인의 경험과 함께 녹여나가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전히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고강도 훈련을 해서 몸이 지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훈련 볼륨을 너무 낮게 잡아서 성장이 좀 정체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그 과정들과 경험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적절한 성장과 제 이제 라이프 삶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저만의 이제 훈련 방식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훈련 방식 영상을 180개나 올렸으니까 6개월, 7개월 이상 동안 그 과정에서도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보일 것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것들도 지금 제가 그런 영상이나 훈련 일지들을 보면 참 이제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과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착오가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 자체를 어느 정도 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비용과 어떤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과 환경의 일부라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 바깥쪽 얘기로 빠지자면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이 길게는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대학원 생활 한 편이기도 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제 위주로 이제 생활을 진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연구 과제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편견이 많이 깨졌던 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쉽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 외로 굉장히 쉽게 잘 풀리는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점점 더 생기면서 그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법도 누군가에게 잘 맞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지금 선입견을 가지는 방식도 누군가에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의 그 목표가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좋게 만들고 내 근력을 증가시키는 거라면 뭐 그게 어떻든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게 나한테 적용됐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볍게 이제 실험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방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이제 MRV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과 영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마이프로틴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또 그 영양을 위한 마이프로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리뷰 영상에서 그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밝혔던 주문했던 제품들을 써보고 리뷰하는 걸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마이프로틴을 쓰면서 잘 없던 일인 낙타가 배송하는 이 배송이 늦는 게 딱 걸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으로는 정확히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 배송을 받지 못했어요. 그 통관까지 완료가 됐다는 걸 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배송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영상을 그 본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만들고 있어서 그 내용은 지금 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또다시 기존에 섭취했던 제품들을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데 항상 마이프로틴은 언제나 임팩트 웨이 프로틴 뭐 마이프로틴 영상도 이제 제법 많이 찍어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제 마이프로틴의 정체성은 원료의 신뢰성 그리고 이제 가성비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로 훈련을 열심히 해왔으면 그 다음 이제 근육의 합성을 위한 영양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합성에서 여전히 이 임팩트 웨이 프로틴, 마이프로틴의 그 기본 단백질, 유청 단백질 제품군을 가성비로 이길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반 가로는 확실히 없는데 뭐 제가 이제 장담은 못하는 게 쿠팡이나 이런 데서 뭐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 낮은 그런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신제품 리뷰도 해보고
다양한 맛을 조금 더 접해보고 있는데 여전히 기본은 이제 베이직한 내추럴 초콜릿이나 초콜릿 스무스 그리고 그 외에 내추럴 스트로베리 정도까지를 많이 추천을 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먹어봤던 단팥이나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kg을 각각 한 포대씩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데 생각 외로 무난한 맛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충제는 항상 내추럴 초콜릿이나 초콜릿 스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가성비가 최고인 임팩트 웨이 프로틴, 내추럴 초콜릿이나 초콜릿 스무스 맛, 이 제품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과자인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 저도 이제 중학교 이후로 계속 살이 뚱뚱한 편이었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는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뭐 살이 찌는 음식들을 권유하지 않는 그런 안 좋게 생각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과자를 먹지 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또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솔직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요새 이제 감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시작한 이후로 한 3, 4kg 정도를 뺐습니다. 여전히 이제 턱에 살이 많기 때문에 한 10kg 정도를 여기서 더 감량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감량을 하는 기간에는 달달한 음식이 한 번씩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초코 과자를 한번 샀다가 한 통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칼로리를 봤는데 20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그 성분이 거의 다 당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입이 터질 때 먹을 만한 음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전에 이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단백질 과자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또 와퍼를 먹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쿠팡에서 주문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나 육겹 바나 뭐 이런 것들도 먹어봤는데 성분 구성비는 뭐 그 마이프로틴 다른 제품 육겹 바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과자의 정체성은 이 와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맛있습니다. 먹어보시면 진짜 맛있는 과자를 먹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제 추천을 하면서도 가성비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 과자 할인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대충 한 봉지 2,400원, 2,400원짜리 하나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단백질 15g, 그리고 이제 당 5.5g, 탄수화물 조금 더 들어있고 지방 9g인데 일반 과자에 비해서는 이제 성분이 굉장히 준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랑 지방이 꽤 들어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자의 정체성에 제일 가까운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성 때문에 맛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인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가격이 꽤 비싸다 보니까 저도 한 번에 두 개씩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하나만 먹고 끊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제품이었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주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품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도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공유할 만한 것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MEV나 MRV, 그러니까 이즈라텔 박사가 주장했던 최대 회복 가능 볼륨 이론, 제가 이거를 2에서 3년 정도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다시 보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가 달라지고 1년 후에 볼 때, 2년 후에 볼 때도 달라지듯이 그 같은 내용들도 한 번씩 곱씹어 보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까지 굉장히 바쁘게 그 산업체 과제, 용역 과제를 수행을 해왔는데 이제 과제가 마무리가 돼서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컨텐츠도 구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내년에는 이제 졸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촬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있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좋은 주말 되시고 이제 곧 연말인데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도 사람들 많이 못 만났으니까 뭐 지인들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그런 시간 중에 따뜻한 시간 그런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